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언어 교육 과정의 기본 입장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어떤 교육 과정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여러 가지 살펴봤고요. 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론적 개념 두 가지 크게 분류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언어 교육 과정의 이제 기본 입장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개념 정의는요, 몇 가지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기본 철학.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짤 때 어떤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기본 철학이 있습니다. 기본 철학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 기관, 그렇죠. 제가 기관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모 기관에서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아실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모 기관에서 이제 말하기, 그래서 그 말하기에 대해서 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기관에서의 어떤 기본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말하기를 좀 학생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 철학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육 과정 속에서 그 말하기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시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교수법 이런 것들 더 많이 적용해서 교육 과정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 과정은 이제 몇 가지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어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는요, 다음과 같은 논의들이 교육 과정 목적과 관련해서 제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죠. 그러면 학습자들에게 외국어 학습에 대한 어떤 실질적 요구가 없을 경우에,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외국어 학습에 대한 어떤 실질적 요구가 없을 경우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외국어 수업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정말 동기가 있고 목적이 정말 이렇게 강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학생이 그런 목적이 없는 거죠. 요구도 없고 목적도 없고 동기도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요. 뭐 그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수업인가, 가치가 있는 교육인가라는 것이죠. 저희가 뭐 예전에 저희도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영어는 당연히 배웠고 이제 제2 외국어로 또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그것이 제2 외국어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물론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니까 학교에서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듣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주변에 보면 자, 그러면 학생은 꼭 그것을 공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제2외국어를 꼭 해야 돼요. 학교 수업에서. 그럼 학생은 요구는 없었지만 학교에서 그 교육과정 속에 제2외국어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가르치는 그 제2외국어 수업이 학생에게 가치가 있는지, 또 그 교육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그 교육과정 목적에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당연히 뭐 목적이 뚜렷하고 동기가 뚜렷하다라면 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교육과정 속에서 그 과목을 가르칠 때 그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자, 그러면 가치를 있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다음 보시면요. 자, 보시면 이제 이주민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요. 이주민. 자, 선생님들께서 좀 이것을 좀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민. 보통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많죠. 뭐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민들. 지금 사회통합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이 확대가 될 거예요. 앞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자, 이것이 뭐냐면 이제 그 법무부에서 주관합니다. 교육부가 아니에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생들이 이주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뭐 비자 문제도 많이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도 공짜입니다.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교재값만 내, 교재값 한 7천 원 정도 내고 학생들은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 비자 혜택도 있고 교육비도 없으니까 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요즘에 보통 보면 이제 대학교 어학당에서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 자,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이 확대가 될 거고, 또 이제 귀화 시험 있죠, 귀화 시험. 예전에는 귀화 시험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이것까지 다 할 겁니다. 귀화 시험까지. 자, 그래서 점점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접하실 기회가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을 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 자, 그렇다면 자, 이주민들 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자, 어떤 교육과정을 짜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자, 보시면요. 그래서 이주민을 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자, 실생활에 필요한 것만 가르쳐야 하는가? 아니면 자, 이주민이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형태의 불이익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보통 저희가 이제 일반 목적 한국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의사소통,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을 가르치는데 이주민 같은 경우에 좀 다르죠.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생활 의사소통도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 그치면 아무래도 이주민들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뭔가 부족하죠. 실생활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상황,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비자 문제라든지, 그렇죠? 이주민들은 비자 문제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자 문제라든지 또 이주민들은 이제 노동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불이익,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 어떤 불이익에 접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줘요. 사장님이 자, 몇 달치 한 3개월치 월급이 밀렸는데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 이런 것들을 어떤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주민이와 언어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어 주면 이주민 그 학습자들이 그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언어교육 프로그램에서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뭐 상황들, 그 다음에 또 불이익까지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 교육 내용에 넣어서 교육과정을 짜준다면 정말 이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만족도가 높아지고 단순히 언어 교육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어떤 겪게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형태, 불이익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고 그런 지식을 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제 보통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뿐만 아니라 어떤 비자 문제 이런 것들도 다루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적인 측면까지는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그냥 어떤 비자 문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 내용이 있지만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 만약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줬을 때 어떤 대응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그렇게 하나하나 속속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좀 다루어주면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다양한 상황, 형태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육 내용에 포함을 시켜주면 좋은 이주민을 위한 어떤 하나의 교육 과정이 짜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언어 교육.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아니라 그 학생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교육과정 속에 넣어주시는 것이 학습자들이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그런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교육과정 구성에 학습자를 참여시켜야 하는가? 자, 이것은 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짜는데 보통 이제 교육과정은 이제 교사들이 짜죠. 그러니까는 어떤 행정가하고 교사들이 짜는데 학습자까지 참여시켜야 하는가?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학습자가 교육과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이제 어떤 뭐 설문지를 통해서 참고는 할 수 있죠. 설문지.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면 그 다음 교육과정을 짜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걸 참고는 하지만 거기 뭐 학습자
예를 들어서 뭐 학습자 뭐 대표라든지 몇 명이 참가해서 뭐 그것을 같이 짜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은 네,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죠. 정말 앞으로는 정말 학습자들도 직접 참여를 해서 물론 다 참여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대표 몇 명이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어떤 의견도 들으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학습자들의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짤 때 그런 걸 참고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학습자의 입장에 서서 교육 과정을 짤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잘 고려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으로 어떤 설문지, 어떤 평가의 설문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사들이나 교육과정 운영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그렇죠. 교사들, 교육과정 운영자, 행정가들. 지금 뭐 교사들, 교육과정 운영자, 행정가 같이 하는데 보통 이제 행정 요원들도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않죠. 물론 보통 이제 교사들이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이 요구가 될 때, 행정적인 것들이 요구가 될 때는 행정가들도 이제 참여를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교사들이 교육 과정을 짜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을 또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자, 다음에 학습자는 학습하는 언어권에 언어를 포함한 문어를 배워야 하는가? 그렇죠. 문화. 자, 그럼 외국인 학습자가 이제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뿐만 아니라 문화를 배워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문화를 배워야 할까요? 말까요? 당연히 배워야겠죠. 문화. 근데 이것은 어떤 이제 급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초급, 중급, 고급 그러면 초급도 이제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좀 이렇게 간단하고 좀 이렇게 쉬운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제 급이 올라갈수록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문화를 가르치고 이제 문화 수업의 비중이 높아지겠죠. 급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그렇죠? 언어와 문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문화를 배제한 단순히 언어만 가르친다. 이것은 뭔가 좀 이렇게 그렇죠? 제대로 된 어떤 언어 교육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가? 단순히 뭐 기능 교육,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그래서 의사소통 기능, 이것만 단순히 도구적인 측면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까지 가르쳐야 될 것인가? 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문화까지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학습자의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것이 진정으로 그 언어를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자, 다음 교사는 학습자들이 뭐 대학 입학 시험에서와 같은 무의미한 언어 시험 준비를 하도록 해줘야 하는가? 예, 그래서 대학 입학 시험 저희가 이제 외국인 학생들은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죠. 토픽. 예,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시험이 있습니다. 자,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자,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토픽 시험, 이 시험이 있어야 대학교 입학도 가능하고 이제 졸업할 때도 필요합니다. 졸업할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토픽 시험 준비를 많이 합니다. 보통. 예,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해줘야 하는가? 예, 그래서 시험 준비. 그래서 이것이 무의미한가? 근데 뭐 한국어 능력 시험이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어떤 공인대 인증 시험이기도 하고요. 이런 시험 준비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자기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런 평가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그쵸? 어떤 급을 따야 되니까 그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준비하게 되고, 이것이 또 언어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이것이 또 이 시험 준비를 통해서 어떤 정규 교육 과정 속에서도 영향을 주거든요. 시험 준비를 통해서 이것이 정규 과정에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험이 꼭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가 진정한 언어 평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예, 뭐 그렇죠. 찾아야겠죠. 그래서 교사 학습자가 언어 평가를 할 때 진정한 언어 평가 방법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계속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시험을 보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진정한 언어 평가 방법,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언어 평가 방법. 자, 이것이 이제 의미가 유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기 평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서 말하기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말하기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말하기 평가를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자 우리가 뭐 식당에 가서 주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한국어를 사용해서 진정한 언어 평가는 뭘까요? 진짜 식당에 가서 정말 주문해 보게 하는 거죠. 식당에 가서 학생이 정말 종업원에게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발음이라든지 그 주문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 문법들, 아니면 어떤 태도 같은 것들, 자세, 아니면 또 종업원이 얘기할 때 어떤 대응 방법, 자, 이런 것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사용하는지, 진정한 말의 평가 방법은 정말 식당에 가서 해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어떤 식당의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데 진정한 평가는 정말 그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해보는 것이 진정한 언어 평가 방법인데 말의 평가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정말 실제 같은 거죠. 실제 같은 진정한 평가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현실과 가까워야 됩니다. 진짜 실제적 현실과 가까워야지 현실과 너무 이렇게 평가가 괴리가 크면 이것은 진정한 언어 평가 방법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생의 진정한 언어 능력을 평가할 수가 없겠죠. 너무 괴리가 크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자, 이런 것들은 계속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자, 그러면 진정한 언어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다음 보시면요. 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학습자의 모국어가 어떤 교육과정과 교실 수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해야 하는가?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모국어, 그래서 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런 어떤 학습자들이 많은데요. 요즘 베트남, 뭐 몽골 학생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자의 모국어가 교육과정과 교실 수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해야 하는가?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뭐 쉬는 시간은 뭐 당연히 학습자가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수업 시간 때 학습자가 자기 나라 말로 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뭐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선생님이 문법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다른 친구에게 그것에 대해서 뭐 중국말로, 일본말로,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게 하는 거. 이런 것들, 학습자의 모국어. 그러니까 학습자의 모국어가 교실 수업에서 이것이 이루어져도 괜찮은가? 아니면 이것을 원천 봉쇄하고 한국어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가?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실에서는요, 교실 수업에서는 원칙은 한국어로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급 때부터 그때요. 그러니까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고급 때까지.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한국어로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로만. 선생님도 설명을 한국어로만 하고 학생들도 한국어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제 직접 교수법이죠. 직접 교수법. 자, 그런데 학생이 전혀 선생님이 아무리 쉽고 정말 간결하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자기 친구에게 모국어로 질문해요. 그러면은 교사가 이것을 못하게 억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약간 모른 척 할 것인가? 어떠실까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약간은 눈 감아주는 편입니다. 약간은요.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그것이 교수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면 물론 이제 통제하죠. 통제하는데 이 학생이 그냥 떠드는 거, 그냥 뭐 잡담이라든지 이런 사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되지만 자기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좀 잘하는 친구나 좀 이렇게 잘 아는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은 약간은 뭐 이렇게 자기 나라 말로 모국어를 해도 약간 눈 감아주는 편입니다. 그것은 네, 심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또 급마다 다릅니다. 초급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게 많아지고, 근데 고급에 가서는 그런 게 많아지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고급인데 모른다고 해서 초급처럼 계속 그 중국말, 자기 나라 말로, 그 중국말이나 일본말로 계속 이렇게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은 고급답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통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급마다 다르고요. 약간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만 하고 학습자의 모국어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인데 때로는 정말 학습자가 모를 때는 모국어로 뭐 학생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약간 모른 척, 그러니까 눈 감아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들 한번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선생님들도 나중에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실 때 만약 그런 상황에 접하셨을 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을지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이제 언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 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교사가 어떤 내용, 어떤 지식,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또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가, 학습자가 무엇을 성취를 해야 되는가, 또 교육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취도와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만약에 3급에서 이제 어떤 피동사, 사동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정말 잘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교육 목표, 그러니까 오늘의 교육 목표가 피동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학습자가 자기의 모국어를 통해서 친구에게 물어봐서 알게 되면 그건 괜찮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일단 목표는 피동사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습자가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 이것이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자기의 모국을 통해서 잘한 친구에게 그것을 물어봐서 알게 되면 그것은 뭐 교육과정 속에서 교수 수업에서는 어느 정도 허락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언어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언어 교육의 목적을 무엇을 보느냐, 또 언어 교육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제기되는 어떤 교육 과정의 기본 입장들을 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언어 교육의 목적을 무엇을 보느냐.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언어 교육, 한국 교육을 할 때 교육 철학,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 철학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관의 교육 철학도 중요하지만 그 선생님의 교육 철학도 중요해요. 선생님의 교육 철학. 예. 그래서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무엇이고 또 그 다음에 목적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정해졌으면 어떤 언어 교육의 어떤 내용 중심은 어디에 두느냐.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교육 과정의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5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5가지의 어떤 교육과정의 형태들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볼 것이 저희가 이제 학문적 합리주의가 되겠습니다. 학문적 합리주의. 그러니까 이것은 딱 보실 때 벌써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과정인데 이제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학문.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학문 목적 한국 교육과정과도 관계가 있겠습니다. 학문 목적 한국 교육과정. 학문 목적 한국 교육과정. 자, 요즘에 대학교, 그렇죠? 요즘에 대학교에 가보면, 그렇죠? 요즘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는 정말 외국인 학생들 만나는 것이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뭐 대학교에 가면요, 그렇죠? 요즘 뭐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 학생도 많습니다. 다 이제 유학을 온 것인데요. 학문 목적 이제 학습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학문적 합리주의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살펴본다면요. 자, 학문적 합리주의 입장은 교육과정 목적에서 교과 내용의 고유한 가치와 학습자의 지적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문을 배우는 것이니까 그 학문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습자의 지적이면 인문주의적 가치, 그 다음에 합리성을 개발하는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학문 목적이니까요. 학문을 어떤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수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요, 여러 다른 과목의 내용을 어떤 교육 과정의 기초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 교과목의 내용을 교육 과정.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학과 학생이다 그러면 이제 경영학에 대한 기본적인 전공 과목, 그다음에 이제 교양 과목도 있습니다. 교양 과목.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정책 위반자들이 설정한 목적을 어떤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기보다는 어떤 내용의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내용 정통성. 자, 그래서 자, 학문 목적 교육 과정에서 사용되는 교수법이 있어요. 교수법이 바로 이제 내용 중심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심 교수법. 네, 내용 중심 교수법. 자, 학문 목적. 저희가 이제 어떤 교육 내용은 이제 어떤 교과목, 그렇죠? 학습자의 어떤 전공 과목, 교양 과목이고 교수법은 내용 중심 교수법입니다. 자, 내용 중심 교수법에서는요, 내용 중심 교수법에서는 어떤 그 언어학적인 것보다는 그 교과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자, 학문복적 학습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할 때는 어떤 언어학적, 그러니까 문법이라든지 어떤 어휘,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목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영학에 대한 어떤 경영학 개론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경영학 개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어휘도 가르치고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라든지 문법을 부차적으로 가르치는 거지 언어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면서 내용을 부수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어떤 이제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문적 합리 중에서 내용 중심 교수법으로 중심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용의 정통성, 그래서 내용을 강조한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자, 그래서 자, 학교의 역할을 어떤 전통적인 어떤 교육 양식의 주요한 업적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불변의 지식 분야를 공부함으로써 그러한 관점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지식,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교육 내용,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죠. 지식, 어떤 교과목의 내용, 어떤 학문적인 내용, 지식.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와 라틴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서부 지역의 많은 교도학교들이요, 교과 과정을 가졌는데, 이러한 과정이 이제 학생들의 어떤 지적 도약을 개발시킬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과 과정, 그렇죠? 이제 교육 과정 속에서 교과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과목, 그렇죠? 이런 과목을 이제 교육 과정 속에 넣은 거죠. 그래서 이런 교과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 도약을 한다라는 거죠. 학생들이요. 이것이 이제 학문적 합리주의의 어떤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문 목적 저희가 한국 교육에서도 학문 목적 이제 학습자들이 많으니까 그 학습자들에게 어떤 그 학습자의 전공에 맞는 어떤 교과 내용이라든지 그 학생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용어, 그렇죠? 그 전공에서 사용된 용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내용 중심 교수법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한국 교육에서의 어떤 내용 중심 교수법, 학문 목적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이제 그 경영학과 교수님이 하시면요. 좀 어려워요. 좀 아이러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학과 교수님이 이제 이런 한국어 교육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학습자들의 어떤 그런 특성 이런 것들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 교원들이 그런 어떤 이제 학문 목적 교육 과정 수업을 하면 좀 쉽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좀 한국 교원들이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죠. 어떤 그 경영학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런 어떤 부차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어 교육 차원에서 좀 쉽게 전달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어떤 어휘도 설명할 때 좀 풀어서 그렇죠. 풀어서 쉽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교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문적 합리주의에서는 이제 강조하는 것이 지적 도야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문복지 학습자들이 많으니까 저희도 이제 학문적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을 좀 유정할 필요는 있지만 좀 그렇지만 좀 그래도 학생들이 전공 교과목을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내용으로 저희가 교육 과정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볼까요?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자, 학문적 합리론은 자, 외국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서가 아닌
사회 연구의 측면으로 가르친 학교의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래서 한문제 합리주의, 그러니까 한문제 합리론은 이 교육 과정은요, 어떤 이제 외국어, 그렇죠? 예를 들어 뭐 한국어를 어떤 의사소통의 도구로서가 여겨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어떤 그 수업 내용, 어떤 교과, 그렇죠? 어떤 이제 그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여기는 거죠. 저기 어떤 한국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지식, 어떤 교과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자, 또한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언어 교육 과정에 자, 문학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근거가 또 됐다는 것이죠. 문학. 그러니까 문학은 좀 어렵잖아요. 문학. 네, 문학은 그 내용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학문적 합리론이 또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는 언어 교육 과정에서 문학을 좀 문학을 중요하게 어떤 텍스트, 어떤 교재 텍스트로서 문학을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홍콩이라든지 싱가폴,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 어떤 식민 통치 하에 어떤 영어 교육 과정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래서 문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언어 교육 과정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 문학을 통한 뭐 교육, 그렇죠? 뭐 한국어 교육에서도 고급 학습자들은 뭐 문학을 좀 다룹니다. 문학을. 그런데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내용이 좀 어렵고 한국 문학도 보시면 이제 책을 보시면 이제 거기에 함축된 내용들이 많고 학생들이 아무리 고급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재로 사용해서 수업을 할 때 그 교육 과정 속에서 그럴 때 여러 가지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교사도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주가 돼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자, 두 번째 교육 과정의 어떤 형태를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학문적 합리주의, 학문적 합리주의를 봤고요. 자, 두 번째 볼 것이 저희가 사회 경제적 효능성입니다. 사회 경제적 효능성이요. 자, 이 교육 철학은요, 학습자와 사회의 실질적 요구를 바탕으로 어떤 이제 경제적으로 생산력이 있는 어떤 학습자를 배출해내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으로 생산력이 있는 학습자를 배출해내는 교육 프로그램의 역할, 어떤 이제 그 학습자와 사회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거기에 어떤 이제 요구에 맞게 어떤 이제 배출한다는 얘기입니다. 학습자를.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든다면, 자, 선생님들은 지금 한국어 학과에 들어오셨잖아요. 선생님들은 대학원에. 자, 그럼 선생님들이 나중에 저희가 한국어 학과의 교육과정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2년 후에 교원 자격증을 받으시고, 2급 자격증을 받으시고,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되셔야 됩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 자, 그렇다면, 자,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은 뭐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환을 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문법 교육, 뭐 어휘 교육,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교육, 자, 이런 더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배출해 내는 것이 한국 학과의 교육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어떤 학습자를 배출해 내는 것이 바로 사회의 경제적 효능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학과에 들어와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교육 현장에 나갔는데 전혀 교환도 짤 줄 모르고 학생들을 가르칠지도 몰라요. 그럼 이것은 잘못된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 교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교환도 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문법 교육은 어떻게 하고, 어휘 교육, 그 다음에 교재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학습자의 목적에 맞게 교육 과정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틀은 잡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사회 경제적 효능성의 어떤 교육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자와 사회 어떤 이제 사회의 실질 요구,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교육과 연결진다면 한국어 교실에서 요구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요구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생산력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국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생님을 배출해내는 교육 프로그램의 역할, 이것이 사회 경제적 효능성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과도 아주 밀접한 어떤 관련이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또 뭐 저희가 한국 교육도 마찬가지죠. 학생이 만약에 6급, 자, 6급을 다 끝마쳤습니다. 교육을. 그러면은 6급을 끝마쳤으면 한국 사람을 만나면 정말 좀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6급이면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 만나도 제대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 못하고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대로 그 학습자를 배출해내지 못한 거죠. 거기에는 물론 그 학습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교육과정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교육과정 속에 반영해서 또 그런 학생이 졸업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죠.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졸업할 수 있게 평가를 통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던가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보다 낫게 할 수 있고요. 합리적인 계획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경제적 효능성과 관계가 있는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보빗 얘기를 좀 할까요? 보빗. 네, 보빗. 자, 보빗은요. 자,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 얘기할 때 이제 보빗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보빗은 자, 1918년에 교육과정이라는 책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책을 썼습니다. 교육과정이란 분야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교육과정 이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뭐 한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이론 저희가 이제 이번 과목이 교육과정 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빗이 누구인지도 알 필요는 있겠죠. 저희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교육과정 이론의 창시자가 보빗이다. 이 정도 좀 이름을 좀 알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빗이 강조한 게 이겁니다. 교육과정의 어떤 사회 경제적 효능성의 관점을 지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빗은 그래서 어떤 그 현실에서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학습자를 좀 능동적으로 생산적으로 배출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진정한 교육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보빗은 어떤 사회적 경제적 효능성의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선생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자, 이것도 뭐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한국어 교원이 되고 싶어서 대학원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정말 그 교환도 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실습 과목에서 교환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환도 짤 수가 있어야 되고 정말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뭐 2년이란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초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나중에 졸업 후에 한국어 교실에 투입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교환 짜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교수할 때 그런 거 여러 가지 어떤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 졸업을 해야 되지. 이런 것 되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교육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학습자를 배출해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빗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빗에 의하면요, 교육과정 개발은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근거로 하는 것이고요. 실천가들은 이제 그 구성원 자신의 직업, 그렇죠. 선생님들은 이제 한국 교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교원과 이제 저희가 연계를 지는다면 한국 교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만나서 그렇죠. 다양한 또 학습자를 만나잖아요. 다양한 학습자. 그래서 다양한 학습자들을 만나서 효과적으로 이제 한국어 수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수준의 여러 가지 뭐 습관, 기술, 능력, 사고 형태 등을 발견해야 하는 그런 교육적 기술자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교육을 기술자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이것은 약간 조금 뉘앙스는 좀 안 좋은데요. 그래서 기술자라는 표현보다는 교육가죠. 교육가, 기술자가 아니야. 엔지니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수법적인 어떤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교육 철학, 어떤 인문학적인 것도 있거든요. 어떤 좀 인본주의적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꼭 엔지니어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보빗은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만약 한국어 교원이다. 그러면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해서 한국학과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능력, 그렇죠?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사의 전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고 형태, 학습자들을 어떤 접할 때 기본적인 철학이라든지 학습자의 목적에 맞는 어떤 교육 과정을 어떻게 짜야 될까? 자,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과를 배출해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보빗이 얘기하는 교육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교육과정,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진정으로 그 사회에서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학습자를 배출해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짜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나중에 한국 교사가 됐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주민, 그렇죠? 이주민들을 위한 어떤 언어 교육 과정을 짤 때 단순히 그냥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의사소통 기능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학습자들이 이주민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비자 문제라든지 회사에서의 어떤 공장이나 회사에서 어떤 사장님이 뭐 그런 사장님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줬을 때 대응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결을 하면은 되는지 이런 것까지 그 교육과정 속에 들어있으면 그 학습자가 그 교육과정을 마친 후에는 그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보빗이 얘기한 어떤 교육과정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그 학습자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다양합니다. 뭐 단기과정도 있고요. 요즘에 뭐 일주일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단기로 온 학생들, 일주일 배우러 온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정말 짧은 시간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전달해줘야 학습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겠죠. 자, 그래서 보빗은요, 어떤 교육과정 개발을 설명할 수 있는 적당한 비유는 이제 공장과 생산이다. 근데 이것은 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보빗은 그래서 어떤 공장, 교육과정을 이제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생산, 그렇죠. 그런 학습자를 이제 배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요구되는 학습자를 배출한다. 그래서 어떤 공장과 생산을 좀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좀 더 쉽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 과정을 하나의 이제 공장을 생각하고 어떤 이제 뭐 물건을 만들듯이 이제 학습자들을 어떤 이제 그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그 학습자들을 어떤 배출하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 과정이 현장에 꼭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보실까요? 네,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언어 교수에서요, 언어 교수에 대한 이러한 철학적 입장은요, 외국어나 제2외국어의 실질적이고 기능적인 어떤 기술을 강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빗이 얘기한 이런 어떤 철학적 입장은요, 어떤 이제 좀 이론적인 것보다 어떤 실질적인 거, 실제적인 거, 그렇죠?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거, 어떤 기능적인 거. 어떤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런 기능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게 어떤 만들게 되는 어떤 하나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반대하는 입장도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입장에 대해 교육과정 비평가들은요, 이런 관점이 채소주의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은 채소주의적이고 미리 결정된 어떤 기술과 목표로 학습자의 요구를 규명한다는 점은 이건 비판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이제 극단적이고 채소주의적이다라고 이제 교육과정 비평가들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보시면요. 자, 그래서 자, 지식을 학습자에게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저희가 교육이라는 것이 물론 그 현실에서 요구되는 것,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을 저희가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하나의 어떤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인간. 그렇죠? 단순히 기술적인 거, 하나의 어떤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완성된 어떤 인간형을 배출해내는 것이니까
교육과정 어떤 그런 비평가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 비판하는 거죠. 인본주의적 측면에서는요. 자, 그렇지만 이제 보빗은 이제 하나의 학습자에게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좀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 효능성의 접근을 또 옹호한 사람들은요, 교육과정은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일상생활 속의 요구와 관련된 지식, 기술에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죠. 또 이제 사회적 효능성을 좀 옹호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좀 일상생활 속의 요구와 관련된 지식, 어떤 현장에서,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술에 이것이 교육과정에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과 동떨어지면 그건 의미가 없는 교육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과정은 사회에서 필요하는 어떤 실질적 요구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근거, 이론들 살펴보는데 이것은 저희는 이제 잘 절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습자의 목적에 맞게 어떤 하나의 이론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맹신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습자의 목적에 맞게 이것을 잘 절충하는 것이 저희의 어떤 역할, 몫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